홍콩에 있는 판매자, 양복 판매점이 있고, 그다음에 양복 제조업자가 있어요. 양복 제조자가 있어요. 판매자가 있고, 뭐 디스트리뷰터가 있고, 매니팩처러가 있고, 그다음에 뭐 미국에 있는, 미국 팔려니까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겠죠. 그다음에 여기 에이전트, 대리점이 있어요. 대리점, 에이전트가 존재하고, 그다음에 어떤 최종 소비자. 아이고. 이 사람이 이제 최종 커스터머가 되는 뭐 이런 거래가 있는데, 거래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해요. 이 사람이, 이 대리점, 어떤 소비자가 홍콩에서 양복이 뭐 유명한 양복점이 있는데,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홍콩에다 직접 주문을 못 하니까 이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 대리점에서 판매점에다가 주문을 넣어주고, 그럼 이 판매점에서는 이제 그 옷을 잘 만드는 양복 제조업체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물건을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주는 이제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거래를 보면, 이거를 보면서 이제 미국 법원이나 미국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쟁점을 삼은 건 뭐냐면, 결과적으로 저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하는 거래 자체는 이제 저 소비자로부터 이제 쭉 이어온 거래잖아요. 그러면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저렇게 어떤 국제적인 거래를 이동하게 하는 것은 이 판매자와 대리자 간의 이제 거래 관계인데, 사실은 저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비자가 처음에 주문을 넣은 거고, 그죠? 그 거래에 따라서 대리점은 판매자한테 판매 주문을 그대로 넣은 거고, 그다음에 판매자는 또 마찬가지로 제조자한테 그대로 넣은 거다. 그래서 저것 중에 무엇 하나도 수입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직접적인 거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. 없다. 그렇게 봤을 때는 저 각각의 거래가 전부 다 수출 판매에 해당할 수가 있고, 무엇 하나가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, 결국은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래만 가지고 관세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. 그래서 저렇게 뭐 예를 들면 MAD로 D가 뭐 A로 A가 C로 가는 거래가 각각의 다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수출 판매로 볼 수 있고, 자 그러면 납세자한테 조세 관점에서는 납세자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주게 하는 건데, 저것들이 다 수출 판매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납세자는 어떤 거를 가지고 수출 판매라고 주장을 할까요? 당연히 거래,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사와가지고 마진 남겨서 이 사람한테 팔고, 대리점은 또 마진 남겨서 팔고 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관세를 가장 적게 내는 것은 이 거래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거래를 가지고 충분히 수출 판매가 되는 거래다라고 볼 수도 있고, 이 거래된 가격 자체가 거래 가격, 다시 말해서 일방법의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었어요. 뭐 나름 일리는 있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관세 평가라는 게 항상 그런데,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죠. 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다 그냥 걸쳐 있는 사람들일 뿐이고, 만약에 저게 없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체한테 구매하는 가격도, 예를 들면 얘네들 다 없다고 치면 소비자가 제조자한테 구매하는 가격이 이 가격일 거잖아요. 그죠? 제조자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올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는 이 가격 자체가 관세 평가가 되는 거래 가격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도 뭐 있을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이제 관세 평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,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논리적인 거에서는 기준이 이제 생기게 마련인데, 결과적으로는 우리 WTO 평가 협정에서, 그러니까 미국 판단에서는,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판단들이에요. 뭐 호텔 체인 사례라든지 니쇼 이와이 사건이라도 뭐 조금씩 바뀌어서 그러는데, 제조자, 판매자, 대리자 뭐 이렇게 다 껴있는 그런 거래에서,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퍼스트세일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이 거래, M과 D 간의 이 거래를 가지고 관세 평가할 수 있다. 이게 구매자, 판매자고 이때 거래된 가격이 트랜잭션 밸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손을 들어준 셈이에요. 그죠?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임을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는데 뭐 논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약속이잖아요. 그죠? 그런 식으로 어떤 수출 판매에서도 이제 퍼스트 세일과 라스트 세일은 어떤 논리적인 우위가 있다라기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이 라스트 세일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약속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. 근데 그 약속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오고 논의해 왔었던 관세 평가의 관점들, 그다음에 뭐 가산 요소, 공제 요소, 뭐 수출 판매 뭐 이런 것들이랑 다
비교했을 때 너무 상충되지는 않아야 될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저렇게 봤더니 이런 것도 수출 판매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우리 WTO 평가 협정에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저 라스트 세일이 맞다라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게 예해 1.1에 있고, 네, 권고는 14.1에도 제가 아까 두 가지 거래 연속된 거래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엔 라스트 세일이 다 결론으로 나왔었잖아요, 그죠? 그런 것들이랑 봤을 때 우리 협정에서는 그 라스트 세일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,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교재에도 보시면은 이 퍼스트 세일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고, 왜냐면 미국 법원에서도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니까 나름 뭐 판단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겠죠, 그죠? 근데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WTO 평가 협정에서는 그와 반대된 저 라스트 세일을 이제 지지하고 그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이 연속거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